눈이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묻혀버린 새벽, 충청도 산골 마을은 하얀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 침묵을 처음으로 깨뜨린 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예순의 윤 씨가 대문을 열었을 때 섬돌 위에 삼배 강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흠뻑 눈에 젖은 채로였지요. 그 안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갓난아이가 이 혹독한 세상을 향해 죽어라 울고 있었습니다. 강보 속엔 쪽지 하나가 있었지요. 부디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작은 손으로 노인의 옷자락을 꽉 쥐었지요. 두 노인은 눈보라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 충청도 어느 산골 고을에 최참봉과 그의 아내 윤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젊은 시절 향교에서 그를 가르쳤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작은 논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윤 씨 또한 살림살이에 밝고 인심이 후한 여인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노부부를 최선생댁이라 부르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에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으니 슬하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젊어서부터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아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참봉의 나이 65, 윤 씨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자식 복은 하늘이 주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그 아쉬움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고 있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독히 혹독하였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사흘째 이어지던 새벽, 윤 씨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대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잠잠하다가도 이따금씩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소리, 그것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속옷을 걸치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마당 너머 대문 앞 섬돌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꺼운 삼배 강보에 꼭꼭 쌓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보는 눈에 젖어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을 부릅뜨고 힘차게 울고 있었지요. 여보, 여보, 어서 나와 보세요. 윤 씨의 외침에 최참봉도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 속에 버려진 아이를 보고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강보 속에 조그만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먹물이 번져 있었으나 최참봉이 간신히 읽어내니 이러하였지요. 이 아이를 키워주실 어진 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이 이름은 도리옵니다. 사정이 있어 어미가 직접 품을 수 없으니 부디 살려주십시오. 최참봉은 쪽지를 접어 품에 넣고 아이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최참봉의 수염을 작은 손으로 꽉 쥐었지요. 두 노인은 그 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지요.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들에게 보내준 것이라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노부부는 아이를 거두어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은 쪽지에 적힌 대로 도리라 부르되 성은 최씨를 붙여 최도리라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남의 아이를 거둬 뭐 하려고. 아이를 키우다가 두 노인이 먼저 눈 감으면 그 아이 신세는 어찌 되려고.
버려진 아이는 필시 못된 팔자를 타고난 것이야. 그런 아이를 거뒀다가 집안에 애기 들면 어쩌려고. 그러나 최참봉 부부는 그 말들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윤 씨는 손수 젖동량을 다니며 아이를 먹였고, 최참봉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를 수소문하였지요. 다행히 이웃 마을에 갓난아이를 잃은 젊은 어미가 있어 그 어미에게 돈을 주고 도리에게 젖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도리는 신기하게도 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던 어느 날 아침, 윤 씨가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보니 도리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긁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닥에 또렷하게 한자 3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 지, 인. 하늘천, 땅지, 사람인. 최참봉이 며칠 전 서재에서 혼자 소리내어 읽던 것을 들었던 모양이었지요. 아이고, 이 녀석이. 윤 씨는 눈이 뒤집혀 최참봉을 불렀습니다. 최참봉은 글자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3살배기가 한 번 귀동냥으로 들은 글자를 획순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은 그날부터 도리를 서재에 데려다 앉혔지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서당의 박 훈장이 직접 최참봉 댁을 찾아왔습니다. 박 훈장은 고을에서 가장 박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자로 반백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완고한 노인이었지요. 그는 5살짜리 도리를 마주 앉혀놓고 슬쩍 시험해 볼 요량으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첫 구절이 무엇이냐? 도리는 눈을 한 번 깜빡하더니 막힘없이 답하였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여결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요입니다. 박 훈장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계속 물었지요. 맹자, 중용, 대학을 번갈아 물었으나 도리는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박 훈장이 마지막으로 어려운 구절을 골라 물었지요. 그러자 도리는 그 구절을 외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풀이까지 붙였습니다. 어떻게 그 뜻을 아느냐? 박 훈장이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 멀리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높은 것이 아니라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랬듯이 그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박 훈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참봉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배울 판이요. 그러고는 돌아갔지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도리를 두고 2가지 말이 돌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말과 저 아이를 보면 뭔가 범상치 않아 오싹하다는 말이었지요. 도리의 나이 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동이 났지요. 이웃 마을의 농부 강쇠가 부잣집 곳간에 불을 질렀다는 죄로 관아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쇠는 본래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도 아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도리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사건을 따져보았습니다. 불이 난 날은 마침 강쇠가 장에 나가 있던 날이었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부잣집 주인이 강쇠를 지목한 이유는 강쇠가 며칠 전 그 집 마름과 다퉜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리는 최참봉에게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소장을 쓰겠습니다. 내가. 최참봉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강쇠 어른이 장에 갔다 온 것은 여러 명이 보았사옵니다. 그 증인들의 이름과 당일 행적을 낱낱이 적어 올리면 관아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참봉은 잠시 고심하다 허락하였습니다.
도리가 쓴 소장은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논리가 정연하였지요. 증인의 이름, 시각, 장소, 이해관계까지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그 소장을 들고 관아에 올리자 담당 아전도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결국 강쇠는 열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강쇠가 풀려난 날 도리를 찾아와 절을 하였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른의 억울함이 워낙 뚜렷하여 그것을 글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최참봉은 마루에 앉아 한동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뿌듯하면서도 안쓰럽고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한 그 감정을 노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였지요. 도리가 10살 되던 겨울, 마을의 원인 모를 열병이 돌았습니다. 고을 의원이 이 집 저 집 다니며 약을 지어주었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앓았습니다. 최참봉 댁에도 이웃 안악이 아이를 들쳐 업고 찾아와 울었지요. 선생님, 의원 나리는 약을 써도 소용없다 하고 아이가 자꾸 가빠지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도리가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숨소리를 듣고 손발을 만져보고 눈꺼풀을 살피더니 최참봉에게 조용히 말하였지요. 할아버지, 제가 전에 읽은 동의보감에 이 증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폐를 막은 것인데 의원 어른이 쓰신 약은 열을 내리는 것이라 맞지 않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다려 먹이면 나을 것입니다. 최참봉은 반신반의하였지만 의원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구해 다려 먹였더니 이튿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의원이 직접 찾아와 도리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지요. 동의보감 잡병편 해수조에 적혀 있습니다. 도리는 책 어느 페이지인지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의원은 집에 돌아가 확인한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였지요.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부를 때 신동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썼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인근 고을에서 꽤 이름 있는 선비정 씨가 최참봉 댁에 들렀습니다. 풍문으로 신동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정 선비는 도리를 보자마자 종이와 붓을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봄날을 주제로 시 한 수를 지어보거라. 도리는 잠깐 마당을 내다보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되지 않았지요. 정선비가 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끝내 눈물이 맺혔지요. 시에는 봄날 마당에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 글을 읽던 어린 시절의 정경이 담겨 있었는데 그 속에 봄꽃보다 먼저 지는 것은 어른의 흰 머리카락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선비는 그 자리에서 최참봉에게 말하였지요. 참봉 어른, 이 아이를 이 산골에 두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요.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최참봉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보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러나 그 전에 뜻하지 않은 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도리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 고을 사또가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임사또라는 자였지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겉으로는 위험 있어 보였으나 실상은 탐욕스럽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세금을 제멋대로 올리고 부당한 부역을 강요하여 마을마다 원성이 자자하였지요.
어느 날 임사또가 고을 순실을 나왔다가 최참봉 댁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도리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요. 임사또는 가마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이요? 소인의 손자이옵니다. 최참봉이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임사또는 도리를 불러 세우고 경전구절을 물었습니다. 도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막힘없이 답하였지요. 임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감탄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탐욕의 눈빛이었습니다. 관하로 돌아간 임사또는 아전을 시켜 최참봉 댁을 샅샅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며칠 뒤 아전이 보고하였지요. 사또 날이 그 아이는 이 집 친손자가 아니옵고 10수년 전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운 것이옵니다. 임사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라 그렇다면 그 아이는 주인이 없는 셈이지. 임사또는 최참봉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아이가 친손자가 아니라 거둔 아이라 하더군. 저런 재주를 촌구석에서 썩힐 것이 아니라 관하에서 내가 직접 키우겠소. 어미 아비도 모르는 천한 출신의 아이를 사또인 내가 거두어 준다면 아이를 위해서도 더없이 좋은 일 아니겠소. 겉으로는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속내는 뻔하였지요. 이 천재 아이를 자기 곁에 두고 부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으나 겉으로는 조용히 읍하며 말하였지요. 사또의 뜻이 깊으시옵니다. 그러나 아이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거처를 옮기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소인이 아이를 잘 타일러 보내겠사오니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최참봉은 그날 밤 도리를 불렀습니다. 돌아, 한양으로 올라가야겠다. 도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사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악랄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참봉이 도리를 데리고 몰래 고을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낌새를 눈치챈 임사또는 다음 날 새벽 아전들을 풀어 길목을 막았지요. 아전들이 최참봉 댁 대문을 두드렸을 때 도리는 이미 이웃집 뒷담을 넘어 길을 나선 후였습니다. 오직 최참봉만이 집에 남아 있었지요. 최참봉, 사또 나리께서 부르신다. 최참봉은 의관을 바로잡고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최참봉 앞에 임사또가 험상궂은 낯으로 앉아 있었지요. 그 아이는 어디 있소? 소인은 모르옵니다. 거짓말. 임사또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것이 분명하오. 관아의 명을 어기고 아이를 숨긴 죄로 당신을 다스리겠소. 임사또는 죄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없는 사실을 부풀리고 있는 사실을 비틀었지요. 최참봉이 몇 해 전 이웃마을 강쇠의 소장을 대신 써준 일. 도리가 의원 대신 약을 처방한 일까지 끄집어내어 관아의 권위를 훼손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더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으나 임사또의 관하에서 최참봉의 말은 씨가 먹히지 않았지요.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사흘 후 임사또는 한술 더 떴지요. 최참봉 댁의 논밭과 집을 세금 미납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세금을 다 낸 것이었으나 아전들이 장부를 조작하였지요. 윤 씨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 이웃집 헛간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남편은 옥에 갇혀 있고 집도 땅도 빼앗기고 의지할 자식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지요. 옥 안에 최참봉은 썩은 집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으나 그는 다만 한 가지 생각만 하였지요. 도리가 무사히 길을 나섰는지, 그 아이가 한양까지 잘 닿을 수 있는지. 노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위해 밥을 빌어다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임사또가 두려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였지요. 몇몇은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니까. 결국 늙어서 이 고생이잖소. 그 말이 윤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고개를 저었지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혹독한 계절이 지나고 또 지나 6달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그날 밤 담을 넘어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윤 씨가 미리 싸둔 작은 보찜 하나만 들고 달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었지요. 이웃 마을 장터에서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 행녀를 만나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한양까지 올라간 것이었지요. 한양으로 올라온 도리는 최참봉이 미리 적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최참봉과 향교에서 함께 글을 읽던 친구 홍진사의 집이었지요. 홍진사는 이미 벼슬길에 올라 성균관 인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타난 12살 아이를 보고 홍진사는 처음에 어리둥절하였으나 도리가 최참봉의 서찰을 내밀자 방으로 들여앉혔지요. 홍진사는 도리와 단 한 번의 문답을 나누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군. 그러고는 도리가 할아버지가 주신 책이 있다고 하니 살펴보고는 젊은 시절 최참봉이 직접 손으로 써 내린 선인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모은 책이니 잘 읽고 따르라고 하였지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 최참봉이 도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펼쳐보라고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지요. 할아버지, 그 후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임사또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지요.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억울한 백성의 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조용히 항의하였을 때 임사또는 오히려 불경죄를 씌워 최참봉을 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고을 관아 앞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일행이었습니다. 어사의 마패가 번쩍 드러나고 아전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는 가운데 어사는 의연하게 말해서 내렸지요. 그 어사의 얼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람 혹시 최 선생 댁의 돌이 아닌가? 그러하였습니다. 어사는 다름 아닌 최돌이, 이제는 이름을 최경돈이라 하여 조정에서 암행어사직을 받아 이 고을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23의 나이에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고 임금의 눈에 들어 이 고을의 민심을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도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임사또를 불러 세웠습니다. 임사또 본관이 이 고을에 대해 살펴보았소. 세금을 2배로 거두어 사복을 채우고 무고한 백성의 논밭을 빼앗고 거짓 장부를 꾸며 노인을 옥에 가둔 죄 어찌 변명하겠소. 임사또는 그제야 경돈의 얼굴을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네, 내가 그 버려진 아이? 그러하오. 경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 선생의 손자요. 임사또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그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하였지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최참봉도 있었지요. 경도는 아전을 앞세우고 직접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6달간의 옥살이로 몸이 여윈 최참봉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지요. 경도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최참봉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경돈의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경돈은 임사또의 처결이 끝난 뒤 노부부의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윤 씨는 경돈이 좋아하던 메밀전을 부치고 최참봉은 마루에 앉아 아이의 그동안의 과정을 묵묵히 들었지요. 할아버지가 주신 책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돈이 품에서 낡아 해진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여러 곳이 접혀 있었지요. 최참봉은 그 책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경돈이 한양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 노부부는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였습니다. 경돈은 말에 오르기 전 두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을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눈보라 치던 새벽 강보에 쌓인 아이를 외면하지 않은 노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을, 그리고 고을 하나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로